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 이 글로벌 시장이 따뜻한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유럽과 아시아 각국의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이날도 1.4% 가까이 오르면서 올해에만 69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17년 만에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강한 소매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내린 1.48%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96선에서 강보합 흐름을 보였습니다. 골드는 소폭 내린 1,808달러 선에서 거래됐고 유가는 오미크론 우려 완화 속에 반등했는데요. WTI가 2.4% 오른 배럴당 76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새해 첫 주말을 맞아서 무료 특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선견 선생 마스터님께서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선견 차트로 보는 진입과 청산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네, 내년에도 또 수익으로 든든하게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또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통해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모두 해결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코너 시작되기 전에 미리미리 지금부터 빠르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어제에 이어서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견 선생입니다. 자, 이번 주 진짜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주고요. 시장 이슈들 같이 체크를 해보고 올해 이제 다 갔기 때문에 내년 이슈들 한번 새롭게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올해 마지막으로 뵙는 성견 선생 마스터님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시장 이야기 알차고 즐겁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공급망 문제와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연말 소매 판매가 상승하며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골드는 미 10년물 국채금리와 달러화 안정화 속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해지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5일은 신규 확진자 증가에도 각국의 제재 속도가 주춤해지며 경기 둔화 우려에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연말 소강 상태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제한되며 달러 인덱스가 96선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Holiday Shopping Fuels the Return of Credit Card Debt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의 연말 쇼핑에서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굉장히 시원하게 긁었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현지 시간 28일 CNBC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이 올해 연말 보복 소비에 나섰다고 합니다. 연준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신용카드 잔액은 2021년 3분기에 170억 달러를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4분기 연말 연휴를 맞아서 소비자들은 수십억 달러를 더 청구했습니다.
개인 금융 사이트 월렛 허브의 예측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부채는 700억 달러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트랜스 유니언의 예측에 따르면 더 많은 소비자가 신용을 신청하고 또 지출을 늘리게 되면서 2022년 1분기에도 올해보다 10% 정도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드 잔액은 또 연휴에 따른 지출 상환에 따라서 감소하는 경향을 띠게 되는데요. 트랜스 유니언은 2022년 4분기까지 코로나19 이후 최고 수준인 총 잔고가 8,05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 환경이 팬데믹 이전과 비슷해지기 시작했다면서 경기 부양 자금이 고갈되면서 신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마스터카드 신용카드 결제 규모를 보면 또 전년 대비 8.5% 증가하면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보석과 의료와 같은 소매 판매 증가가 두드러졌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또 소비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지도 주목해 볼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시장 이야기는 마스터님과 함께 보다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시황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 앵커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 신용카드를 시원하게 긁었다. 네. 저도 긁고 싶은데요. 네. 마스터님은 어떠신가요? 좀 보복 소비 나서고 계신가요? 보복 소비를 하고 싶은데 그만한 돈이 없어서 보복만 하고 있습니다. 보복만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네.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네. 또 소비가 드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내년에도 아마 이런 상황은 계속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사실 여행도 가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뭐 네네. 명품 소비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2022년 시장 키워드를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PPT를 같이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1년 복귀는 어저께로 전부 끝났고 이제 네.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새로운 22년을 맞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시장 키워드 잠깐 보면 제가 한 10개 정도 뽑아왔거든요. 자,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개발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이자를 비롯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뉴스를 보면 독감화, 감기화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예측이 있어요. 그렇게 좀 22년에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변이가 발견이 되면 될수록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고 시장이 완화될 것이고 이런 뉴스들이 항상 나올 겁니다. 단기적인 뉴스들이니까 여러분들 항상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코로나는 사실 시장하고 똑같습니다. 시장도 우리가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 큰 임팩트가 없었죠, 사실은. 큰 임팩트가 없었어요. 하루 이틀 정도 이런 불꽃쇼가 좀 펼쳐졌었고 큰 임팩트가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예방주사를 우리가 많이 맞았다.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고 예측 가능한 범위라는 게 설정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나빠질 리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비 인플레이션 제가 2021년 9월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하반기의 화두는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그리고 금리 인상의 폭이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제가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어떤 분석에서 뛰어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거시경제적인 흐름을 알고 계시고 공부를 하시면 누구나가 충분히 시청자분들도 예측하실 수 있는 그런 범위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노란톡 들어오셔서 제 오전 브리핑,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항상 매일매일 체크하시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면 여러분들도 거시경제에 대한 눈이 굉장히 많이 트이실 거고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번 공부했죠. 수요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견인 인플레이션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 자,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되는 범위이고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같이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긍정적인 인플레이션이지만 좀 비용견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원유값 상승이라든가 원자재값 상승, 이 밑에 제가 해놨는데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죠. 노동시장과 임금시장에 대한 그런 임금 비용의 상승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가지 현상이 다 나타나고 있다. 보복 심리 같은 경우, 보복 소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복 소비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안고 갈 수 있는 인플레이션 그 범주 안에 있지만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범주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2022년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리가 키워드는 잡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이거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꼭 몇 점을 잡고 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미국 중간선거가 2022년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2021년 올해 굉장히 좀 많이 시끄러웠는데, 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복지 정책에 대한 뭐 1.7조 달러냐, 2조 달러냐, 2조 달러인가 여기에 대해서 뭐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이제 말이 많죠. 1월 달에 이게 협의가 될 텐데요. 상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5대 5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한 표라도 이탈표가 나오면 이 정책들이 통과가 되지 못한다라는 이슈들이 1월 달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저번 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아마 노란톡 통해서 아마 질문에 답변을 제가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 복지 법안이 통과가 안 될 시에 시장에 충격이 클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지만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도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어차피 이 복지 정책 통과를 반대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 물론 이제 디테일한 건 있지만, 디테일한 건 다른 것들이 있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부채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은 경제에서 좋은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은 조금 있을지언정 긍정적인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다. 이게 통과가 안 되더라도 통과가 안 되더라도 긍정적인 사인으로 비춰져서 지수가 오를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노동시장과 임금시장 2022년에는요, 여러분들이 이거 꼭 잡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별표를 치고 싶은데요. 임금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오전에 당신이 잠든 사이에라는 새벽 뉴스 제가 가장 발빠르게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제가 명목 임금과 실질 임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내 명목 임금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인플레이션율이 물가가 더 많이 오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질 임금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안 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 시험 성적이 안 오르고 우리 그 월급 받으시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월급은 월급 빼고 다 오르죠. 자, 내 월급은 고정되어 있는데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내 월급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 가치가 낮아지게 되죠. 자, 인플레이션이 지금 급속도로 오르고 있는 상황. 자, 미국 상황을 제가 좀 들어볼게요. 미국은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임금은 똑같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가난해지게 됩니다. 실질 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명목 임금을 더 올려야 됩니다. 내가 받는 월급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율이 만약에 6%다 하면 300만 원의 6%인 6, 38, 18만 원을 더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비율을 조절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임금이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어떤 한 개의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노동시장과 임금시장, 특히나
임금에 대한 비용이 2022년에 아마 키워드가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21년 말의 키워드 제가 수개월 전부터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것처럼 22년 시장의 키워드, 미국 시장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시장도 임금 비용에 대한 키워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년 상반기에 금융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강세를 나타낼 수가 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17,000포인트를 일단은 적어놨는데 저번 주, 이번 주 해서 굉장히 힘이 좋죠. 예, 산타랠리 타고 지금 굉장히 힘이 좋아서 17,000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힘을 받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칠 수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따 이제 차트를 다 같이 볼 건데요. 17,000포인트 그리고 꿈의 2만 포인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나스닥이 과연 10,000포인트를 뚫을 것인지 안 뚫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토론들이 많았죠. 근데 10,000포인트는 쉽게 뚫었고, 자, 지금 2만 포인트를 일단 보고 있습니다. 2만 포인트 언저리까지 일단 왔습니다. 이거는 힘 한번 받으면 그냥 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포인트이기도 하죠. 그래서 2만 포인트를 어떻게 갈 것인가.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내년 상반기에 한 19,000에서 19,000포인트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요. 19,000포인트에서 우리가 이제 나스닥도 10,000포인트 갈 때 9,000포인트에서 눌림을 굉장히 심하게 주고 10,000포인트를 그냥 뚫어버렸거든요. 자, 2만 포인트 같은 경우에 내년 상반기에 간다라고 하면 19,000포인트가 일단은 저항 라인이다.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왜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2만 포인트까지 가려면 19,000에서 일단 저항받고 거기에서 횡보 박스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2만 포인트를 일단은 찍고 나서 금리 인상 때 쭉 빠지는 이런 시나리오를 일단은 제가 지금 잡고 있거든요. 한번 내년 상반기 3, 4월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국 시장의 규제 완화 등입니다. 지금 이 밑에 것도 같이 할게요. 밑에는 한국 시장, 미국 시장, 중국 시장의 상관관계라고 제가 일단은 적어놨는데 죄송합니다. 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9월 달부터 사실은 나스닥과 굉장히 큰 갭 차이를 보이면서 디커플링을 가져갔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미국과 디커플링, 그러니까 반대된다라는 뜻이죠. 디커플링을 보이면서 미국은 계속 승승장구를 하면서 신고점을 69번이나 쳤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저가를 계속 치고 있습니다. 이따가 차트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시장 지금 뭐 3,000포인트,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가까스로 방어를 했지만 미국 시장은 계속 상방으로 치고 있죠. 상방으로 9월 달부터 계속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 기운을 받지 못하고 박스권에 380포인트에서 400포인트의 박스권에 계속적으로 갇혀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똑같습니다. 이유는 제가 어저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국의 경제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교역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중국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는 현상 9월 달부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9월 달부터 중국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런 현상들은 내년에도 지속되지 않을까 일단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준율 그리고 대출금리 인하 어저께 또 뉴스가 하나 났죠.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 외인 지분을 절대적으로 허용하는 뭐 이런 조금씩의 확장 정책들을 일단 좀 쓰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고 경제 성장률 자체가 이제는 조금 횡보를 타는 이런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그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경제를 좀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굉장히 많은 이런 확장 정책들을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때
대외 시장, 대외 시각에서 중국의 경제를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중국에서 몇 가지지만 세 가지로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지준율 인하와 대출금리 인하 그리고 오늘 어저께 나온 그 외인 지분에 대한 이런 확장 정책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중국 기업이 미국 뉴욕 시장에 상장을 할 때 사실은 미국에서 조금 좀 타이트하게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면 그걸 다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 그걸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뉴욕 시장에서 탈락을 하는 상장 폐지가 되는 그리고 자진 상폐를 하는 뭐 이런 경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심도 높게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센티브적인 요소들이 몇 가지 이제 계속 주어질 겁니다. 이럴 때 대외 신인도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한창 경제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내년에 풀어갈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 포인트들도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시장 굉장히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제가 내년부터는 중국 시장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시장 잠깐 볼게요. 한국 시장 관련해서는 죄송합니다. 네. 자, 제가 주말 특강에서도 10월달, 11월달 특별 스페셜로 5주간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부채와 버블에 대해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이 지금 국가 부채가 굉장히 높은데 사실 제가 특강에서는 말씀드렸죠. 국가 부채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참여를 하시고 그 후대까지는 여러분들 국가 부채에 대해서는 크게 동요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를 일단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국가는 기업의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 국가는 항상 부채를 지는 그리고 그 통화량을 늘려서 가계, 기업, 정부로 돈이 돌게 하게끔 하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그게 국가의 역할이다. 그래서 국가 부채는 정상적인 나라의 정상적인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국가 부채는 그렇게 신경을 크게 안 쓰셔도 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폐 가치의 논리로 따져보면 화폐론으로 따져보면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잖아요. 예. 어떤 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인플레이션도 같이 가지고 갑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같이 가지고 가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효과.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 함은 부채가 예를 들어서 뭐 70년대 부채 1억과 지금 한 40년, 50년 지나서의 부채 1억은 그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상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부채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특히나 우리나라 국가 부채 절대로 높지 않다. 물론 이제 반론의 여지가 있는 거는 압니다만 제 관점에서는 국가 부채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 단 여러분들이 2022년부터 이건 조금 긴 얘기인데요. 2025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버블이 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통화가 돌면 돌수록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을 겪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마 부동산 버블이 굉장히 지금 심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상투 잡으신 분들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이 부동산 버블 같은 경우에는 시일이 좀 걸립니다. 대신 금융시장, 주식시장하고는 조금 달라요. 금융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점에서 뭔가가 터졌다라고 하면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퍼져가는 이런 현상을 보이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무적으로 뭐 경매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2, 3년 정도는 걸리는데 여러분들 뭐 금융자산에 투자를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2, 3년 금방 갑니다. 그리고 메이저 은행들의 대출 규제로 인해서 1금융에서 대출을 못 받으시는 분들 2, 3금융으로 내려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해야 된다는 것 플러스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것 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것도 일단은 체크를 해보시고
한국 시장 관련된 부채와 버블 같은 경우에도 제가 2022년 상반기에 노란톡 그리고 제 주말 특강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상세 일단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미국 금리 인상으로나 한국 금리 인상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는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금리를 인상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금융시장에 외국인 자본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 자본이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면 한국은 무조건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때 우리나라가 시장에 충격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금리 인상은 무조건 충격 받습니다. 주식시장에도 충격을 받고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부동산 버블이 굉장히 저는 버블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부동산 버블이 굉장히 많이 끼어있기 때문에 부동산도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충격을 받는 것도 우리 금융시장, 선물시장, 주식시장, 금융시장 모두가 연결이 돼 있지만 부동산에서 충격을 받는 것도 우리나라 주식, 선물시장, 금융시장에 전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한국의 금리 인상 이것도 22년 시장의 키워드로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22년 시장 키워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2022년에 또 10개의 키워드를 콕콕 집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만 잘 기억하더라도 2022 한 해의 농사 정말 잘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서도 좀 별표로 강조를 해주셨던 이 임금 시장과 또 중국 시장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좀 유념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이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으로 자연스럽게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그럼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지병수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성견마스터님. 국내 선물거래소의 해지 거래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여쭤봐 주셨어요. 네네. 해지 거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굉장히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네. 해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짧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가격이, 이 상품의 가격이 만약에 오른다라고 제가 포지션을 들어갔을 때 이 상품의 방향성을 내가 놓쳤다. 올라가는 건데 내가 매도를 들어갔다라고 하면 손실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오를 거라고 내가 들어갔으면, 포지션을 잡았으면 어떤 상품은 내려갈 거라고 일단 내가 포지션을 양방향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틀리더라도 여기에서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줄어든다라는 의미에서의 해칭 거래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국내 선물에서 해칭 거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질문의 의도를 조금 파악을 해보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도 시청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하시면서 선물을 같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국내 선물에 대한 예를 좀 들어보면 우리가 예전에 미국 테러 사건이 있었죠. 2000년도인가요? 2001년도인가? 테러 사건이 났을 때 주식 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했을 때 선물 시장은 어땠나요? 선물 시장은 그야말로 초대박이 났습니다. 이유는, 자, 주식은 한 방향이기 때문에 내가 사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해칭을 하는 겁니다. 주식과 선물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해칭 기능인데요. 주식을 내가 사놓고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서 혹은 어떤 사건, 사고가 나서 이벤트성으로 주식이 확 빠진다라고 하면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도를 치는 거죠. 자, 차트를 지금 잠깐 좀 볼 수 있나요?
네. 차트를 제가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트를 제가 조금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2020년 3월로 한번 가볼까요? 2020년 3월. 여기죠. 자, 3월에 팬데믹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지수가 폭락을 했습니다. 주식 갖고 계셨던 분들은 반토막에서 반의 반토막이 아마 났을 건데요. 자, 이랬을 때 주식으로 내가 50% 정도 마이너스가 났다라고 하면 선물로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선물로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 주식에서 마이너스 난 50%를 전부 상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수익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은 해칭 거래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로 잡으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과 선물에 해칭을 한다라는 개념을 잡으시면 절대 안 되고 내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투자는 항상 리스크를 줄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뭐 1년에 아니면 월 1%의 수익을 내더라도 리스크를 항상 줄이시는 그런 게임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금융상품에서는 성공을 하십니다. 따라서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 그리고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줄이는 수단으로 해칭을 사용하시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박춘배님께서 보내주셨고요. 5일이 상승 중인데 $100 찍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봐 주셨네요. 네,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네. 참 한 5분 정도 시장이 남은 것 같은데 네. 오늘 질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제가 빨리 해서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5일 $100 갈 수 있느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올해는 못 갑니다. 자, 올해는 일단 못 가고요. 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일단 못 가고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매매하시라고 했나요? 나스닥 보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말씀드립니다. 나스닥 보고 일단은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100,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 같은 경우에는 유수의 투자 은행들이 네. 연말에 $100 갈 것이다라고 한 두세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왔었죠. 자, 거기에서 제가 굉장히 조금 거리를 두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90, $100, 나스닥 만 포인트와 2만 포인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종합주가지수 3,000포인트, 4,000포인트는 어떤 굉장히 큰 상징성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5일 같은 경우는 지금 나스닥을 거의 판박위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100를 찍느냐 안 찍느냐가 사실은 문제는 아니고 나스닥의 추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5일 매매를 하시면 필승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좋습니다. 네, 제가 또 오늘 연말을 맞아서 빠르게 만나보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네. 빠르게 제가 바로 질문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해선왕가이님의 질문이고요. 해선 및 국선 오버를 추천하시나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방향 기준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네요. 해선 및 국선 오버 절대 추천 안 합니다. 단 한 가지 제 기준은 있는데요. 네. 지금 5일 같은 경우에 이제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5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차트 잠깐 볼 수 있나요? 5일 같은 경우에는 $76. 76달러에 지금 매수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게 고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76.92달러까지 일단은 고가 찍었고요. $76 홀딩 중이고, 자, 골드 한번 볼게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1,812에 지금 매수 들어가 있습니다. 고가가 21.6달러이기 때문에 거의 100틱 가까이 갔었습니다. 오버 절대로 추천 안 하지만 제가 네. 오버 사인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오버 사인을 드리거든요. 오버 할 때는 1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갖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 오버를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생각을 제가 제 방에서는 철저히 좀 깨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굉장히 좀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버를 하는 경우는 한 달에 한 3-4번 정도 거래량이 터지고 네. 추세가 터질 때 확신에 찼을 때 오버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 한 번도 거의 실패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제시해 드리는 가격, 제시해 드리는 그 타이밍에 들어가시면 그때는 오버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또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니까 또 여러분 노란톡 꼭 들어오셔야 되겠죠.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 방법 참고하시면서 노란톡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조막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 만나볼게요. 내년이 되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달러 인덱스와 미 10년물 국채금리 추이 중 어떤 걸 보고 변동성 가늠을 하는 게 좋을까요? 조막손님 굉장히 오랜만에 올려주셨고요. 반갑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기는 한데, 저는 일단은 10년물 국채금리 보라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기초적으로 그리고 원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의 중기 상황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시장을 보는지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떤 관점에서 시장을 보는지 가장 잘 미국의 재정을 그리고 재정의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게 10년물 국채 금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달러 인덱스 보시는 게 맞고요.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큰 프레임에 넣어놓고 일로서 하루하루 매매하실 때는 달러 인덱스를 보시는 이런 걸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로 일단 보세요. 네, 지금 뒤에 보니까 또 유희준님께서는 인증 사진도 노란톡으로 올려주시고 해선왕 가이님께서도 실시간으로 바로 답변 감사하다라고 또 이렇게 반응이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 또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궁금증 만나봤습니다. 네, 지금. 죄송합니다. 유희준님 거 제가 짧게 한. 네네. 유희준님에 대한 질문 답변해 주신다고요? 제가 사실 금요일부터 감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 당신이 잠든 사이에 하고 차트를 못 올렸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정비한 다음에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왜 안 올라오냐고 좀 한 세 분 정도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지금 오후 11시 30분입니다.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시죠.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시세입니다. 0.13% 상승한 16,580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27% 오른 1,813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0.87% 상승한 배럴당 76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14% 내린 1.133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 대응 전략 마스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은 나스닥 매도네요. 네, 차트를 좀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매수죠. 매수 타이밍인데 이게 너무 빨리 올라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뉴욕 시장이 개장했는데 그 전에 주간장에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지금 차익 매물이 아마 쏟아지는 걸로 일단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3분봉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매도 포지션 보이시는 게 나은데 오늘 시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가가 16,565포인트입니다. 16,565포인트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우리 분봉상으로는 매도를 보시는 게 맞고 중장기적으로는 오늘 시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오늘 일봉상 시가를 지지하면 그때 일단은 매수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포인트를 하나 조금 짚어드리면 16,570포인트네요. 16,570포인트 저항 시에는 일단 매도 쪽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매도 쪽은요, 여러분 짧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일봉상 추이 보겠습니다. 일봉상 추이도 W자를 그리면서 지금 쌍봉을 지금 찍으러 가려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어요.
쌍봉을 찍으려면 아직도 포인트가 조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큰 그림은 매수입니다. 큰 그림은 매수가 맞고요. 단 지금 분봉상으로 짧은 그림 같은 경우에는 매도 포인트가 일단은 나오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들어가시려면 자, 매수의 힘이 전체적으로 센 장에서 매도를 들어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짧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570 라인 저항 시에 매도 바로 들어가셔서 짧게 보시면 됩니다. 자, 570에서 지금 한 11포인트 정도 갔죠? 짧게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조금 이따 잠깐 다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이 좀 피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오늘 매도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골드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골드는 관망. 두 개 다 관망이네요. 네. 관망 들어주신 거 맞죠? 네네네, 관망 맞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 차트 잠깐 보시면 네. 자, 일봉 먼저 보겠습니다. 일봉 보시면요. 예. 사실상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입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예. 목요일과 금요일 우리 대표적으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GDP, 실업률, 비농지표 이런 것들이 없는 이상은 지금 한 달 넘게 박스 횡보장을 그리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죽어 있는 상태고 네. 골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이제 내년부터는 좀 짚어드릴 건데 뭘 짚어드릴 거냐면 골드가 더 이상 안전자산에 그런 메리트가 없다라고 제가 몇 차례 소개를 드린 적이 있고 지금 뉴스나 골드만삭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안전자산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 이 자금이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런 곳으로 넘어갔을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뉴스에서도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진폭만 제대로 나와준다라고 하면 제가 골드를 또 굉장히 수년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진폭 그리고 거래량만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임에는 분명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골드에서 거래량이 조금 터져준다라고 하면 골드에서도 굉장히 좀 정기적인 안정적인 수입을 여러분들이 좀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관망하시는 게 그냥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시는 그런 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는 현재 좀 거래량이 적고 또 요일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관망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일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오일은 현재 구간에서는 좀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은 매수네요.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차트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기술적으로 일단 보면, 자,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뭡니까? 나스닥 따라가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이 어떻게 되죠? 큰 그림은 매수 방향이 맞고, 단기적으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570포인트 저항이 되면 여러분들이 매도를 단기적으로 일단은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일봉상 그리고 주봉상 우리가 매수 방향을 지금 타고 있기 때문에 오일 같은 경우에도 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일봉상 이 부분이거든요. 어저께도 제가 맥점을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76.50달러입니다. 76.50달러가 일목 금을대의 하단인데 이거를 넘어선다라고 하면 76.50달러를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전고점입니다. 80달러까지 일단 뚫려 있기 때문에 80달러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일단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란 톡방에 오늘 아침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한 8시 정도에 올려드렸거든요. 76달러 매수 사인 일단은 제가 드려서 76달러에 지금 포지션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76달러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76.50달러 일단 올라타서 지지받으면 위에까지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은 보는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일은 매수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오일까지 살펴봤고 또 나스닥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나스닥이 지금 또 보니까 5년 만에 처음으로 나스닥보다 S&P 500 지수가 연간 상승률이 좀 더 높다라고 합니다. 이는 2011년 그리고 2016년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를 기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나스닥은 좀 어떤 또 그 파동을 보여주고 있을지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스닥은 S&P보다 좀 가볍습니다. 예. 기술주 위주이기 때문에 어떤 뉴스,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굉장히 조금 우리가 전문용어로 날아다닌다고 하죠. 네. 날아다니는 그런 현상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네. 있고 국내 시장으로 치면 약간 코스닥 같은 느낌이 보이는 그런 거죠?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570포인트 저항 시에 하방으로 일단은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570포인트를 넘어서 지금 어디까지 갔나요? 525포인트까지 약 한 45포인트 정도, 틱수로 치면 한 180틱 정도 되고요. 지금 더 떨어지고 있어서 한 200틱 정도 아마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 내셨을 겁니다. 그래서 단타도 굉장히 잘합니다. 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분봉상으로는 여러분 일단은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맞고, 일봉상으로는 아직 매수 포지션 잡으시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간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지금은 뉴욕 시장 개장 후에 차익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자, 이제부터 한 11시 정도부터 제 생각에는 11시 정도부터 아마 진짜 게임이 시작이 될 겁니다. 위로 올리려는 자와 밑으로 매물을 쏟아내려는 주간장에서 사들인 사람들이 밑으로 이제 쏟아내려는 그 힘싸움을 아마 하게 될 거고요. 오늘 시가입니다. 오늘 시가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에 사실은 전고 라인이죠. 16,76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은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내 선물도 제가 한번 잠깐 좀 짚어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자, 국내 선물입니다. 네.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요한 게 예. 400포인트입니다. 오늘 일단 양봉하고 5일선과 21선 굉장히 이쁘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자, 400포인트, 380포인트에서 400포인트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박스장이 10월부터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방으로 보실 거면 380포인트 무조건 깨야 되고요. 상방으로 보실 거면 400포인트 무조건 깨야 됩니다.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그래서 제가 노란톡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이 박스장을 뛰어넘는, 그리고 하방으로 가는 이런 모습 보이실 때 그때 추세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선물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시장에 대해서 또 상품별로 대응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네, 마스터님, 사실 오늘이 지나게 되면 또 저희가 한 살을 더 먹고 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시청자분들께도 좀 올해 마지막 인사와 함께 또 내년에 대한 뭐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각오 한마디도. 아, 네. 자, 일단은 한 해 동안 제가 8월 말부터 여기 리턴즈에 왔는데요. 한 4개월 동안 사랑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댁내 가정에 행복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도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마스터님과 함께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은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입장하실 때 코드는 1515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새해 첫 주말에도 수익으로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말 무료 특강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선견 선생 마스터님께서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선견 차트로 보는 진입과 청산의 비밀에 대해서 공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